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디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입니다. 이 작품은 고백 형식을 띤 1인칭 소설로 주인공의 내면의 세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정 많고 온순했던 주인공의 성격이 술로 인해 포악해지고 마침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겪는 양심의 가책, 우울, 분노, 슬픔 등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제어 못하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을 보여주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나마 남은 양심을 가지고 끝없이 싸워나가는 처절한 인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는 인간의 윗바닥에 깔려있는 광기, 공포, 복소심과 같은 어두운 감정을 풀어내는 괴기스러운 작품을 많이 썼고 그의 개성이 담긴 이러한 작품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19세기의 가장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인 천재 작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아주 끔찍하고도 솔직한 이야기다. 나는 이 이야기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바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겠다. 내가 겪었으면서도 나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믿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미치광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나는 미치지 않았고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나는 내일이면 이 세상을 떠날 신세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싶을 뿐이다. 나는 평범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되도록 간결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 사건은 나를 공포에 떨게 했고 결국에는 나를 파멸시키고야 말았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설명하고 싶지 않다. 그 사건을 두고 나는 단지 공포감만 느꼈지만 다른 사람들은 공포보다는 오히려 기괴한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 온순하고 인정이 많았는데 때로는 그 여린 마음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 유난히 동물을 좋아하는 나에게 부모님은 여러 종류의 애완동물을 사다 주셨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동물들을 돌보며 지냈으며 그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 큰 즐거움을 느끼곤 했다. 그 후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여전히 동물들을 좋아했다. 충실하고 영리한 개를 길러본 적이 있는 사람은 동물들이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잘 알 것이다. 인간들이 그들의 변하기 쉬운 감정에 실망하고 돌아설 때도 동물들은 사람의 감정에 감동과 사랑을 주는 존재이다. 나는 일찍 결혼했는데 다행히 아내도 나처럼 동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여러 가지 귀여운 동물을 사들였다. 우리는 새, 금붕어, 개, 토끼, 작은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를 길렀다. 우리 집 고양이는 몸집이 크고 온몸이 새까맣고 아름다운 데다가 놀랄 만큼 영리했다.
그래서 아내는 그 고양이를 두고 마녀가 둔갑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 녀석의 이름은 플루토였다. 플루토는 나의 가장 친한 장난 친구였다. 내가 직접 먹이를 주어서인지 플루토는 내가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녔다. 심지어 내가 외출할 때도 따라오려고 해서 떼어놓느라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이처럼 나와 플루토는 몇 년 동안 사이좋게 지냈다. 그런데 그동안 나의 술버릇은 점점 심해져 조금씩 성격이 변해갔다. 나는 날이 갈수록 침울해지고 포악해졌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아내에게도 함부로 욕을 했으며 주먹질까지 했다. 물론 내가 돌봐주던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것들을 돌보기는커녕 학대했다. 개나 원숭이가 반가워 달려오면 발로 걷어차거나 던져버렸다. 하지만 플루토에게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의 술주정은 날로 심해져 마침내 플루토에게마저 손찌검을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머리 끝까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플루토가 나를 슬슬 피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달아나려고 하는 그 녀석을 붙잡았다. 그러자 깜짝 놀란 플루토는 발버둥치다 날카로운 이빨로 내 손에 작은 상처를 내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악마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성을 잃은 나는 외투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불쌍한 플루토의 목을 잡고 한쪽 눈을 도려냈다. 그때의 잔인무도한 행동을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이 덜덜 떨린다. 다음 날 아침 술이 깨자 나는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공포와 후회의 감정을 반반씩 느꼈다. 그나마 그런 마음도 잠시뿐 내 마음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나는 여전히 주정뱅이 생활을 계속했고 그 잔인한 사건의 기억들도 모두 술로 인해 잊혀갔다. 그러는 동안 플루토의 상처는 점점 아물어갔다. 눈알이 없는 눈은 보기에 너무도 끔찍했지만 이제 플루토는 별로 아프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예전처럼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내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겁을 먹고 멀리 달아났다. 지난날 나를 따르던 동물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사실은 나를 아주 슬프게 했다. 그러나 그런 감정조차 분노로 바뀌어 플루토가 괘씸해지기 시작했다. 그 분노는 나의 이상한 충동을 부추겼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런 뒤틀린 감정이 나를 최후의 파멸의 구렁텅이까지 몰아넣었다. 아무 죄도 없는 플루토를 계속 괴롭히고 모진 학대를 계속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플루토의 목을 줄로 묶어 나뭇가지에 매달아 버렸다.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면서도 목을 매단 것이다. 나는 플루토가 나를 사랑했고 정말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결국 플루토를 죽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자비로운 하나님도 이런 나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 날 밤이었다. 나는 불이야 하고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에 잠에 깨었다. 불길은 이미 침실까지 번져 내 침대 커튼을 태우고 있었다. 집은 온통 불길에 휩싸였고 나와 아내 그리고 하인들은 간신히 화염 속을 빠져나왔다. 나의 전 재산은 잿더미가 되었고 나는 더욱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화재가 난 다음 날 나는 불타버린 자리에 가보았다. 집은 이상하게도 벽 하나만을 남겨놓고 모두 무너져 내렸는데 그 남은 벽은 방 중앙에 있는 내 침대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었다. 석회를 바른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덜 마른 탓에 불에 견딘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정말 이상하군. 신기한데?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그곳으로 가보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새로 바른 벽 위에 마치 조각이라도 한 듯 큰 고양이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게다가 놀랍게도 고양이의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다. 처음에 나는 내 눈을 의심했지만 다음 순간 나는 놀라움과 공포에 떨었다. 나는 지난밤의 일을 떠올려 보았다.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마당에 잔뜩 모여들었고 그중 한 사람이 나를 깨우기 위해 그 죽은 고양이를 나무에서 내려 열린 창을 통해 내 방으로 내던진 게 분명해. 고양이의 시체는 새로 바른 벽에 부딪혀 박힌 걸 거야. 그래서 벽에 석회분과 시체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 열을 받아 이런 형태를 남기게 된 걸 거야. 그러나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내 안의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후 나는 여러 달 동안 플루토의 환영에 시달렸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래서 나는 플루토를 대신할 만한 고양이를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었다. 그때 큰 술통 위에 검은 물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갑자기 눈에 띄었다. 아까부터 그 술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이 가서 만져보았는데 그것은 아주 큰 고양이였다. 그 고양이는 플루토와 매우 비슷했다. 다만 플루토는 온몸이 검은 털로 뒤덮였지만 이 녀석은 가슴팍에 하얀 털이 나 있다는 것이 조금 달랐다. 내가 쓰다듬자 그 고양이는 곧 일어나 목을 길게 내리며 내 손에 몸을 비벼대며 기뻐하는 듯 했다. 바로 내가 찾던 고양이였다. 나는 술집 주인에게 그 고양이를 사겠다고 했다. 그러자 주인은 그 고양이는 자기네 것이 아니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내가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다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 일어서자 그 고양이도 나를 따라 몸을 일으켰다. 나는 고양이가 따라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도 무척 반가워했고 우리는 금방 한 식구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얼마 안 가 그 고양이에게도 실증을 느꼈다. 고양이가 나를 따르는 것이 불쾌하고
진저리까지 났다. 갈수록 이 불쾌감과 혐오감은 점점 증오로 바뀌었다. 나는 플루토의 죽음이 자꾸만 생각나 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그 고양이를 슬슬 피해 다녔다. 그 후 여러 주일 동안은 고양이를 때리거나 학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그 고양이를 볼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증오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검은 고양이를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날, 나는 그 고양이가 플루토처럼 한쪽 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섬뜩했지만 아내는 그 고양이를 불쌍히 여겨 더욱 잘해주었다. 아내는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실은 예전에 나도 그랬다. 그런데 그 고양이는 내가 싫어하면 할수록 나를 더 따랐다. 내가 의자에 앉으면 의자 밑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무릎 위로 뛰어올라 내 손을 핥거나 몸을 비벼댔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려고 하면 어느새 내 두 다리 사이로 들어와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있으며 때로는 길고 뾰족한 발톱으로 내 옷에 매달려 가슴까지 기어 올라오는 바람에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증오스러워 그럴 때마다 그 고양이를 때려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꾹 참았다. 지난번 플루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까닭 없이 그 고양이가 정말 무서웠다. 아내는 내게 고양이의 가슴에 있는 하얀 털이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하얀 털은 처음엔 희미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형태가 뚜렷해졌다. 오랫동안 나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헛된 상상이라고 여기려 했지만 그것은 등골이 오싹해지도록 무시무시한 교수대의 모습이었다. 나는 밤낮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 낮에는 고양이가 잠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한밤중에는 그 녀석이 내 얼굴 위로 뜨거운 입김을 내뱉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느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내가 벗어날 수 없는 힘으로 그 녀석이 내 마음을 꼼짝도 못하게 짓누르는 것 같았다. 이렇게 괴로운 날들이 계속되자 내 마음속에 아련히 남아있던 양심마저도 그만 사라져버리고 잔혹한 생각만이 내 마음속에 쌓이게 되었다. 내 성질은 점점 변해 모든 사물, 모든 인간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나 자신조차도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난폭해져 갔다. 착한 아내에게도 이유 없이 화를 냈다. 우리는 찌든 가난 때문에 낡고 오래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와 아내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 낡은 지하실로 내려가게 되었다. 늘 그랬듯이 그 고양이도 가파른 계단을 쫓아 내려왔는데 고양이가 발에 걸려 하마터면 내가 지하실 바닥에 거꾸로 처박힐 뻔했다. 나는 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지하실에 있던 도끼를 집어들고 그 고양이를 내려치려 했는데 그때 아내는 애원하며 나를 말렸다. 갑자기 나는 나를 방해하는 아내에게 분노가 폭발했다. 순간 나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그 고양이 대신 아내의 머리를 도끼로 내려 찍었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도 나는 주저하지 않고 곧 아내의 시체를 감출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는 시체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시체를 불에 태워버릴까? 그렇지 않으면 지하실 마루 밑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 묻어버릴까? 아니면 마당 우물에 던져버릴까? 그것도 아니면 상자에 넣어 포장해 인부를 시켜 집 밖으로 실어보낼까? 그러다가 마침내 정말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중세의 사제들은 그들이 죽인 희생자를 벽에 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처럼 나도 벽과 벽 사이에 시체를 넣고 발라버릴 생각을 한 것이었다. 그런 일을 하기에 우리 집 지하실은 안성맞춤이었다. 지하실 벽은 아무렇게나 쌓아 올린 엉성한 흙벽이었고 최근에 칠을 한 것이 습기 때문에 아직 굳지도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벽 한쪽은 연통과 난로를 묻어놓아 그 부분은 툭 튀어나와 있었다. 벽돌을 떼어내고 시체를 집어넣은 다음 다시 벽을 원래대로 막아버리면 감쪽 같을 것 같았다. 내 계획은 빈틈이 없었다. 쇠 막대기로 쉽게 벽돌을 떼어 시체를 안쪽 벽에 기대 세운 후 아주 간단하게 그 전처럼 벽돌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원래대로 벽돌과 벽돌 사이를 꼼꼼히 발랐다. 일을 끝낸 후 나는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안도감을 느꼈다. 그 벽은 전혀 다시 바른 것 같지 않게 완벽해서 처음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다. 나는 주위 쓰레기들을 치우며 흐뭇하게 지하실을 둘러보았다.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이를 이렇게 만든 고양이를 찾는 일이었다. 나는 당장 그 고양이를 찾아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만약 그 고양이가 눈에 띄었더라면 플루토처럼 내 손에 죽었을 텐데 그 교활한 녀석은 내가 몹시 화가 난 것을 알고 어딘가로 숨어버렸다. 어쨌든 고양이가 사라지고 나자 나는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그 고양이는 밤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날 밤은 모처럼 잠을 푹 잘 수가 있게 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이나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느껴졌다. 나는 그 괴물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정말 즐겁고 행복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어떤 죄의식이나 불안도 느끼지 않았다.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 물으면 대충 얼버무리거나 쉽게 둘러댔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들러 살펴보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내를 죽이고 나흘째 되던 날,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쳐 다시 한번 가택수색을 했다. 그러나 나는 절대 시체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조금도 긴장하지 않았다. 경찰들은 나와 함께 동행하며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지하실로 내려갔지만 나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나는 팔짱을 끼고 유유히 지하실을 왔다 갔다 했다. 경찰들은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하자 돌아가려 했다. 나는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다. 나의 무죄는 증명되었지만 나는 나의 결백을 더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욕망이 끌어올라 한마디 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경찰들이 계단을 올라가려 할 때 참다 못한 나는 그들을 불러 세웠다. 무엇보다 저에 대한 의심이 풀려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집은 말이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죠. 기가 막히게 잘 지어진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벽만 봐도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있어요. 나는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렇게 흥분한 나는 말을 멈추고 지팡이를 들어 힘껏 벽을 후려쳤다. 그 벽은 바로 아내의 시체가 숨겨져 있는 벽이었다. 그러자 벽을 내리친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난데없이 벽 안에서 대답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았는데 갑자기 아주 이상하고도 괴상한 비명소리로 변하여 계속 들렸다. 그것은 지옥의 비참한 신음소리이며 악마의 목소리 같았다. 공포와 승리가 반반씩 섞인 울부짖음이었다. 나는 정신이 아득해져 비틀거리며 반대쪽 벽에 기대어 섰다. 계단을 올라가던 경찰들도 놀라서 잠시 우두커니 서 있더니 곧 정신을 차리고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벽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때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은 벽 안에 서 있는 아내의 시체였다. 아내는 이미 썩어서 피와 살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체 위에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그 고양이는 시뻘건 입을 크게 벌리고 무섭게 빛나는 한쪽 눈을 부릅뜨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가 끝내 죽이지 못하고 나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짓게 만든 그 고양이. 결국은 그 고양이 때문에 나는 사형수가 되어 교수대에 끌려가게 된 것이다. 나는 그 괴물을 아내의 시체와 함께 벽 속에 넣고 발라버렸던 것이었다.